설레는 결혼식 날 밤, 남편은 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날은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보려 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워 이불을 들추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늦가을 바람이 결혼식장 정원에 낙엽을 흩날리는 가운데 나라는 부케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장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았다. 38세에 맞이하는 결혼식이었다. 신부님, 이쪽으로 오세요. 플래너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걷자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내는 사락거리는 소리도. 대기실 문을 열자 거울 속에 흰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이 보였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가의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다. 식장 문이 열리고 행진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라는 천천히 걸었다. 양 옆에 앉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나라를 바라본다.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라는 얼굴을 들어 재단을 보았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준우가 서 있었다. 40세인 그의 모습은 차분하고 단정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긴장했겠지. 나라는 그렇게 생각했다. 신랑 신부 서로 반지 교환을 해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따라 준우가 나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라도 준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그럼 키스를 해주세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나라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입술에 짧게 키스했다. 단 한순간이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다. 자, 신랑 신부님, 이쪽으로 서주세요. 사진 작가가 밝은 목소리로 안내했다. 나라와 준우는 포토존 앞에 섰다. 배경에는 흰색과 분홍색 꽃장식이 가득했다. 신랑님, 신부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주시겠어요? 준우는 나라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그의 걷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마치 다칠까 두려워하는 듯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서주세요. 사진 작가는 말했지만 준우는 계속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몸의 중심을 한쪽에 살짝 기울인 채였다. 신랑님, 좀 더 편하게 서주세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준우는 미소 지었지만 자세는 바꾸지 않았다. 나라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처음이라 긴장했겠지 하고 넘겼다.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그 자세가 습관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자세였다는 것을. 훌륭합니다. 몇 장만 더 찍을게요. 촬영은 계속되었다. 준우는 마지막까지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몸의 중심을 오른쪽에 살짝 기울인 채였다. 촬영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 나라는 준우와 함께 복도를 걸었다. 준우의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다. 한 걸음 내딛고는 잠시 멈추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식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는 36살 때 약혼까지 한 상대에게 버림받았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나라는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준우를 만났다. 저도 한번 실패했습니다. 준우는 첫 만남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다. 37살 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 이후로 혼자 지내왔다고. 준우의 담담한 말투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느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 나라는 서울에서, 그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일했다.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전화로 이야기하고 주말에 잠시 만났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라는 준우에게서 안락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준우가 나라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으신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 결혼식만이라도 보고 싶다고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요. 다음 주말 나라는 준우와 함께 병원에 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수척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예쁜 아가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그날 병원을 나서자 준우가 갑자기 말했다. 나라씨, 결혼을 서두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속하고 싶어요. 나라는 망설였다. 만난 지 이제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도 이제 38세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나라의 오랜 친구 혜진이가 다가왔다. 나라야 축하해. 고마워 혜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혜진이는 나라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야 잠깐만 밖에 나갈래? 응? 지금? 응 잠깐만. 혜진이는 나라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야 나라야. 혜진이는 진지한 얼굴로 나라를 보았다. 응? 너 정말 괜찮아. 결혼 결정하는 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가? 결혼 말이야. 만난 지 이제 겨우 2달이잖아. 나라는 혜진이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았다. 알아. 하지만 준우 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 상대방을 잘 알고 나서 해야지. 혜진아,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더 이상 기다리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혜진이는 나라의 어깨를 잡았다. 너 지난번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 안 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이번엔 달라. 준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2달은 너무 짧아. 혜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 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마워. 나라는 혜진이를 안았다. 하지만 혜진이의 말은 나라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남겼다. 밤이 되어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준우가 미리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였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자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침대에 나란히 눕자 나라는 가슴이 설레었다. 신혼 첫날 밤이었다. 하지만 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등을 보였다. 오늘은 피곤했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 나라씨. 네, 준우씨도요. 나라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등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준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다. 그날 밤 나라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결혼식의 피로 때문일 것이다. 내일은 분명 괜찮을 거야 하고 자신을 타이르며 잠을 청하려 노력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준우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라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분명 다를 거야.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부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의 불안감은 나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질 운명이었다.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났다. 나라는 신혼의 달콤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우는 아침이 되면 아무 말 없이 출근했다. 나라가 잠에서 깨면 언제나 이미 준우는 옷을 입고 있었다. 준우 씨, 벌써 준비 다 됐어요? 네, 일찍 나가야 해서요. 나라 씨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같이 아침 먹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나라 씨 몫은 식탁에 준비해뒀으니까요. 준우는 미소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라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서 어딘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준우가 준비해둔 밥과 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따뜻한 밥에 국, 계란말이까지 정성이 담긴 식사였지만 혼자 먹으니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라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을 발견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라벨에는 진통제라고 적혀 있었다. 왜 진통제를 먹고 있는 걸까? 나라는 약병을 들고 한동안 응시했다. 준우는 어딘가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밤이 되어 준우가 돌아왔다. 나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준우 씨, 어딘가 몸이 안 좋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테이블 위에 약이 있어서요. 준우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아, 그거요? 운동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중 침묵이 흘렀고 나라는 묻고 싶은 말을 삼켰다.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눕자 준우는 첫날 밤과 똑같이 등을 보였다. 나라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거리가 느껴졌다.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나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했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사흘째. 나라는 묘한 것을 깨달았다. 준우의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진 것이다.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다. 알아버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무심코 본 한 장의 사진이 나라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준우가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바닥에 비친 그림자가 이상했다. 그림자가 한쪽만 번져 있었다. 마치 형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나라는 사진을 들고 한동안 응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지? 왜 그림자가 이렇게 이상하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사진이 잘못 찍힌 거야. 빛의 각도 때문일 거야. 나라는 사진을 앨범에 넣으며 자신을 타이르듯 말했다. 나흘째 밤. 나라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두운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우 씨, 왜 안 주무세요? 준우는 놀란 표정으로 나라를 보았다. 아, 나라 씨, 잠이 안 와서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일어섰다. 하지만 일어서는 동작이 평소와 달랐다. 소파 팔걸이를 강하게 잡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리가 조금 저려서요. 준우는 방으로 걸어갔다. 걷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닷새째 아침, 나라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세탁기 안에 한쪽만 젖은 양말이 있었다. 그것도 무릎까지 오는 아주 긴 양말이었다. 나라는 그 양말을 꺼내 펼쳐보았다. 젖어있는 쪽 양말 끝부분이 살짝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하게 약품 냄새가 났다. 왜 한쪽만 젖어있지? 게다가 이 냄새는 뭐지? 나라는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엿새째, 나라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침실 옷장을 열었다. 준우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정장, 셔츠, 바지, 옷들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첩을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의 작은 수첩이었다. 나라는 수첩을 주워 열어보았다. 첫 페이지에 재활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재활일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다 나라는 멈췄다.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몰래 보는 건 좋지 않아. 나라는 수첩을 옷장 안에 다시 넣어두었다. 하지만 재활일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활? 왜 재활일지가 있는 거지? 이랬째 밤. 나라는 친구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진아. 왜? 나 뭔가 이상해. 뭐가? 나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남편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숨긴다고? 뭘?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인데. 약도 먹고 있고 이상한 양말도 있고 재활일지 같은 것도 있어. 혜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봐,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결혼이 너무 빠르다고. 상대방을 잘 알고 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지만 준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아. 하지만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 응,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혜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라야, 하지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응, 알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에도 나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 나라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준우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왠지 준우 씨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나라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뭘요? 준비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요? 곧, 정말 곧. 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나라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나라와 준우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준우는 아침이 되면 무언으로 출근했고 밤에는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나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다. 준우의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테이블 위에 약병, 사진 속 번진 그림자, 한쪽만 젖은 긴 양말, 재활일지, 그리고 매일 밤 등을 돌리는 모습. 모든 것이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그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계절은 겨울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해져 갔다. 나라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준우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도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결혼한 지 열흘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 11째 날, 나라는 준우에게 물었다. 준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요? 준우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얼굴을 들어 나라를 보았다. 왠지 피곤해 보이시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이요. 저에게 이야기해줘도 괜찮아요. 나라씨,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우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라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준우가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옆에 누워있는 준우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정말 자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나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열흘 동안 발견한 이상한 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약병, 사진의 그림자, 젖은 양말, 재활 일지. 12째 날 오후 나라의 친구 혜진이가 찾아왔다. 야, 나라야, 오랜만. 혜진아, 웬일이야? 그냥 왠지 네가 신경 쓰여서. 신혼생활은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라가 차를 내오자 혜진이는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남편분은 회사 요즘 잘 다니고? 나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응, 잘 다니고 있어.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혜진이는 나라를 빤히 바라보았다. 야, 내가 누군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무슨 일인데? 나라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남편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또? 지난번에도 그런 말 했잖아. 응, 그런데 계속 이상해.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직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어떡해? 매일 아침 혼자 나가고 밤에는 등을 돌리고 자고 이야기도 별로 하려 하지 않아. 혜진이는 차를 내려놓았다. 야, 나라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결혼 말이야.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나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결혼식 날 내가 말했잖아. 2달은 너무 짧다고. 상대방을 잘 알고 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생활을 계속할 거야? 나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언제까지? 준우 씨가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준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혜진이는 나라의 손을 잡았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 부부 사이의 비밀은 안 돼. 알았지? 응. 혜진이가 돌아간 후 나라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흐려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13째 날. 나라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다. 그러자 또 그 긴 양말이 있었다. 이번에도 한쪽만 젖어 있었다. 나라는 양말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젖어있는 쪽에서 또 그 약품 냄새가 났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냄새였다. 왜 매번 한쪽만 젖어 있지? 이 냄새는 도대체 뭐지? 나라는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다. 그날 밤 준우가 돌아왔을 때 나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준우 씨, 네? 여쭤볼 게 있어요. 준우의 표정이 한순간 경직되었다. 뭔데요? 준우 씨가 신는 양말 말이에요. 길이가 아주 길죠? 네, 그게 왜요? 아니, 그냥 왜 그렇게 긴 양말을 신는 걸까 싶어서요.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업무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오래 서 있다 보면 다리가 붓거든요. 아, 그렇군요. 나라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서 그만두었다. 식사 중 침묵이 이어졌다. 젓가락 소리만이 식탁 위에서 작게 울렸다. 14째 날 밤. 나라는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준우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준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뭔가를 쓰고 있었지만 각도가 나빠서 잘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준우가 일어섰다. 하지만 일어서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책상을 강하게 잡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나라는 숨을 죽였다. 준우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이 마치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 같았다. 왜 저렇게 걷는 걸까? 나라는 더 보고 싶었지만 들킬까 두려워 서둘러 화장실로 갔다. 침대에 돌아와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혼 2주째 되는 날, 나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뭔가 알아내야 한다고. 그날 오후 준우가 출근한 후 나라는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침실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준우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지갑, 시계, 펜, 그리고 구석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나라는 사진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준우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랫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지운 것처럼.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왜 찢어져 있지? 나라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커져만 갔다. 밤이 되어 준우가 돌아왔을 때 나라는 다시 물었다. 준우 씨, 저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준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나라를 보았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왠지 준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나라 씨,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숨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된 것뿐입니다.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곧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라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나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워있는 준우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테이블 위의 약병, 사진 속 번진 그림자, 한쪽만 젖은 양말, 재활일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매일 밤 등을 돌리는 모습. 모든 것이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그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었다. 세탁기에서 젖은 양말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불안한지는 알 수 없었다. 나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났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준우는 여전히 아침에는 무언으로 출근했고 밤에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준우가 입을 열 때까지. 하지만 나라도 몰랐다. 그 침묵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알게 될 진실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2달 정도가 지나 계절은 완전히 겨울이 되었다. 나라와 준우의 관계는 여전히 정체된 채였다. 아니, 어쩌면 더 거리가 생겨버린 듯했다. 준우는 여전히 아침에는 무언으로 출근했고 밤에는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나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조용히 관찰했다. 준우의 모든 행동을, 모든 습관을, 모든 이상한 점을. 그날은 밤늦게였다. 나라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준우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안 자나? 나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러자 문틈으로 묘한 냄새가 풍겨왔다. 약품 냄새였다. 병원에서 맡아본 적이 있는 그 독특한 소독약 냄새였다. 무슨 냄새지? 나라는 코를 킁킁거렸다. 분명 약품 냄새였다. 알코올과 소독약이 섞인 듯한 냄새.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지만 나라는 화장실로 갔다. 볼일을 보고 나오자 준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나라는 문 앞에 섰다. 노크하려다 손을 멈췄다. 안에서 준우의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작지만 분명한 신음소리였다.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준우씨, 나라는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요? 안에서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뭔가를 서둘러 치우는 듯했다. 네, 괜찮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걱정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나라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나온 준우는 얼굴이 창백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네, 그냥 배가 좀 아파서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준우는 나라 옆을 스쳐 지나 침실로 갔다. 나라는 준우가 나온 방을 흘끗 보았다. 방 안은 여전히 그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침대에 돌아오자 준우는 이미 누워 있었다. 역시 등을 돌린 채였다. 준우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잘 개요. 나라 씨도 잘 자요. 나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금 맡은 약품 냄새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왜 약품 냄새가 났던 걸까? 다음날 아침 준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나라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집에 없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만 놓여 있었다. 일찍 나갑니다. 저녁에 봐요. 준우. 나라는 메모를 구겨서 버렸다. 화가 났던 것이다. 어젯밤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데 왜 병원에도 가지 않고 출근한 것일까? 그날 오후 나라는 준우의 방을 청소하기로 했다. 어젯밤의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서자 아직 희미하게 약품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라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사이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나라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흰색 붕대였다. 사용한 흔적이 있는 낡은 붕대. 한쪽 끝에 피딱지가 묻어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침대 밑에 붕대가 있지? 나라는 붕대를 펼쳐보았다. 상당히 긴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이 특히 달아해진 흔적이 있었다. 약품 냄새도 희미하게 났다. 준우 씨가 다쳤나? 어디를 다쳐야 이렇게 긴 붕대가 필요하지? 나라는 붕대를 침대 밑에 다시 넣으려다 손을 멈췄다. 그대로 돌려놓으면 준우에게 들킨 것을 들키게 된다. 나라는 붕대를 원래 자리에 조용히 놓았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다. 준우는 분명 어딘가를 다쳤다. 그것도 심하게. 그래서 붕대를 감고 약을 먹고 매일 밤 혼자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병원에 안 가는 걸까?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밤이 되어 준우가 돌아왔다. 나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우 씨, 어제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우는 미소 지었지만 얼굴은 아직 피곤해 보였다. 준우 씨, 혹시 어딘가 다쳤어요? 준우의 손이 한순간 멈췄다. 물을 따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왠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준우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라는 또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밑에서 발견한 붕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를 다친 걸까? 왜 숨기는 걸까? 밤 10시쯤 나라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또 준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라는 조용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준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각도가 나빠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준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나라는 숨을 죽였다. 준우가 책상을 강하게 잡고 있었다. 고통을 참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준우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책상을 강하게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라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침대에 돌아와 누워도 나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오늘 하루 발견한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약품 냄새, 신음소리, 침대 밑에 붕대,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서는 모습. 모든 것이 뭔가 말하고 있었다. 준우가 어딘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 왜 숨기는 거야? 나는 안 했는데 왜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야?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준우 방에서 또 그 약품 냄새가 났다. 나라는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다. 준우 씨, 네? 무슨 일이에요? 매일 밤 방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약품 냄새가 나는데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나온 준우는 얼굴이 창백했다. 나라 씨, 그냥 치료약입니다. 치료약을? 치료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준우 씨, 저는 아내잖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준우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라는 그 떨림 속에서 공포를 느꼈다. 준우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기회에 준우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직접 보기로.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어디를 다친 건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는 건지 이불을 들춰서라도 알아내야 한다고. 2달 정도가 지나 나라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준우는 분명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드러날 운명이었다. 새벽 2시,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토독토독.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나라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옆을 보니 준우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역시 등을 돌린 채였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그의 등이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라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는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칠흑 같았다. 겨울밤의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커튼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라는 준우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불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다. 어깨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난 2달 동안 쌓인 의심이 나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약병, 사진 속 번진 그림자, 한쪽만 젖은 양말, 재활 일지, 약품 냄새, 신음소리, 침대 밑에 흰 붕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모든 것이 뭔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라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오늘은 확인해야 해. 나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혀로 입술을 적셔보았지만 금세 다시 말랐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알아야 했다. 나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준우를 깨우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무게중심을 천천히 이동하며 앉는 자세가 되었다. 밖의 빗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멀리서 울리는 낮은 천둥 소리였다. 나라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끔 가볍게 코를 골기도 했다. 나라는 준우의 얼굴을 보았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낮에 보던 긴장한 표정은 없었다. 이마의 주름도 이미 풀려 있었다. 미안해요, 준우 씨. 하지만 알아야 해요. 나라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이불 끝에 닿았다. 차가운 천의 감촉이 전해졌다. 부드러운 이불천이었지만 지금의 나라의 손에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너무 빨라서 숨을 쉬는 것 불안만다서 힘들 정도였다. 귓가에서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 나라는 천천히 이불을 잡았다. 엄지와 검지로 이불 끝을 살며시 잡았다. 아주 조금씩 소리가 나지 않도록. 빗소리는 더욱 커졌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휘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았다. 나라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불을 들추기 시작했다. 먼저 준우의 발이 보였다. 오른발이었다. 양말을 신고 있었다. 검은색 면양말이었다. 평범한 발이었다. 발가락의 형태가 양말 위로 희미하게 보였다. 나라는 이불을 계속 들췄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손이 떨려 이불이 살짝 흔들렸다. 오른쪽 발목이 보였다. 종아리가 보였다. 무릎까지 올라왔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잠옷 바지 밑으로 보이는 평범한 다리였다. 하지만 왼쪽은 달랐다. 왼쪽에는 그 긴 양말이 있었다. 무릎 위까지 오는 흰색 압박 양말이었다. 나라가 빨래할 때마다 보았던 한쪽만 젖어있던 그 양말이었다. 나라의 손은 더욱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불을 더욱 들췄다. 그리고 그때 나라는 보았다. 흰색 붕대가 보였다. 양말 위에 몇 겹이나 감겨있는 흰 붕대가 의료용 붕대였다. 무릎 바로 아래부터 발목까지 꽉 감겨 있었다. 붕대는 깨끗해 보였지만 끝부분이 약간 낡아 있었다.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나라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이불을 계속 들췄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붕대 아래, 발목부터 아래를 본 순간 나라의 몸은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발이 없었다. 정확히는 진짜 발이 아니었다. 매끄럽고 단단해 보이는 살색 인공발이 있었다.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족이었다. 발목 부분에는 금속 관절이 보였다.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발가락 형태도 있었지만 진짜 발가락이 아니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이었다. 나라는 숨이 파질 것 같았다. 시간이 멈췄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귀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나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불을 든 손도, 무릎 꿇은 자세도, 모든 것이 멈췄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나라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의 광경만이 선명했다. 흰 붕대, 그리고 그 아래의 인공발, 금속 관절, 플라스틱 발가락. 준우의 왼쪽 다리는 진짜가 아니었다. 나라의 손은 떨렸다. 이불을 든 손이 달달 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준우 씨가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었던 거야.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다. 나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1초였을까? 10초였을까? 1분이었을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너무 빨라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준우가 움직였다. 작게 신음하며 준우는 뒤척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라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놓았다. 이불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다시 준우의 몸을 덮었다. 준우가 눈을 떴다. 천천히. 처음에는 반만, 점점 크게 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준우의 눈은 점점 커져갔다. 나라가 무릎 꿇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불이 조금 들춰져 있다는 것도. 준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준우 씨. 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다. 준우 씨,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불이 무릎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 준우는 자신의 발을, 왼쪽 발을 내려다보았다. 흰 붕대가 감겨있는 발을, 그리고 다시 나라를 보았다.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봤습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듯 가냘픈 목소리였다.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후.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렇습니까? 결국 들켜버렸군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처럼. 준우 씨, 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나라 씨. 숨겨서. 준우는 스스로 이불을 들쳤다. 양쪽 다리를 완전히 드러냈다. 오른발, 그리고 왼발, 흰 붕대로 감긴 부분, 그리고 그 아래의 인공발. 나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뺨을 타고 턱까지. 왜 눈물이 나오는지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슬퍼서일까? 충격 때문에? 아니면 준우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서. 언제부터예요? 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몇 년 전입니다. 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왼발을 잃었습니다. 무릎 아래부터입니다. 무슨 사고였어요?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일하던 재활센터 근처에서 환자분이 도로로 뛰어들어서 제가 그걸 막으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환자분은 무사했지만 저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나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왜?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준우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슬픈 눈으로. 두려웠습니다. 나라 씨가 알면 떠나버릴까봐.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라 씨에게 동정받는 게 두려웠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될까봐, 결혼을 후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준우 씨,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나라 씨가 결혼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나라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라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던 거군요. 제가 보기 전에 의족을 착용하기 위해서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착용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착용하려면 붕대 감고 의족 끼우고 조절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밤에도 혼자, 네, 매일 밤 의족을 빼고 소독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부가 상해버리거든요. 땀도 닦아야 하고 상처도 확인해야 하고 매일 밤 1시간씩 걸립니다. 나라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사진 속 번진 그림자, 계단을 피하는 것, 산책을 거절하는 것,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준우 씨, 저는 미안해요, 나라 씨. 정말 미안합니다. 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씨를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요, 나라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을 닦으며 기만 같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충격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준우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정말 화 안 납니까? 네, 오히려 미안합니다, 나라 씨가. 왜 준우 씨를 혼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제가 더 보듬어 주었더라면, 더 안심시켜 주었더라면 준우 씨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라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준우 씨의 아내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의 이야기를, 왜 다리를 잃었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라 씨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일입니다. 제가 37살 때였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그때 저는 지금과 같은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요. 매일 환자분들의 재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겠네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거든요. 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퇴근하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건물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참에 한 환자분이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라고 제가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신호도 안 보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겁니다.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신 거죠. 준우의 손이 떨렸다.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셨지만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네,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제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아주 아팠겠네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다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없다니. 환상통이라고 없는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아파서 잠에서 깨는데 보면 다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활도 힘들었습니다. 의족 착용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걷고 있잖아요. 1년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족을 착용하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밤에는 의족을 빼고 그 과정을 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선이요? 네. 모두 동정하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젊은데 안 됐네. 힘들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피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볼까, 떠나버릴까 봐. 준우는 나라를 보았다. 그때 나라 씨를 만났습니다. 나라도 준우를 마주 보았다. 나라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나라 씨는 제 상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라 씨에게도 상처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 이야기를 하면 나라 씨가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계속 숨겼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을 때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속하고 싶었고 나라 씨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혼했습니다. 준우 씨,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혼자 관리하고 나라 씨에게 등을 돌리고 자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젯밤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준우 씨, 고개 들어보세요.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준우 씨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하려다가 다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고통을 견뎌냈잖아요.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우 씨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준우 씨의 용기, 준우 씨의 따뜻함, 준희 씨의 배려. 그게 진짜 준우 씨예요. 그게 제가 사랑한 준우 씨예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숨기지 마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밤에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준우 씨, 우리는 부부잖아요. 함께해요. 준우는 일어서서 나라를 강하게 안았다. 나라도 준우를 마주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감쌌다. 새벽 2시. 이불을 들춘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비밀은 밝혀지고 침묵은 깨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어젯밤 비는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라는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옆을 보니 준우의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불안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커피 내리는 향기가 방 안까지 흘러들어왔다. 나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준우가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의 왼쪽 다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일어났어요?
준우가 나라를 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네,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라에게는 알 수 있었다. 준우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준우는 커피잔 2개를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나라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김이 들렸다. 나라씨,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어젯밤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씨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컵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우씨, 나라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준우의 손을 덮었다.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랐어요. 충격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준우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의문이 떠올라 있었다. 정말 화나지 않은 겁니까? 네. 오히려 미안합니다, 나라씨가. 왜 준우씨를 혼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제가 더 보듬어 주었더라면, 더 안심시켜 주었더라면 준우씨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라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준우씨의 아내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의 이야기를, 왜 다리를 잃었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라씨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일입니다. 제가 37살 때였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그때 저는 지금과 같은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요. 매일 환자분들의 재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겠네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거든요. 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퇴근하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건물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참에 한 환자분이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라고 제가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신호도 안 보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겁니다.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신 거죠. 준우의 손이 떨렸다.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셨지만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네,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제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아주 아팠겠네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다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없다니. 환상통이라고 없는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아파서 잠에서 깨는데 보면 다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활도 힘들었습니다. 의족 착용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걷고 있잖아요. 1년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족을 착용하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밤에는 의족을 빼고 그 과정을 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선이요? 네, 모두 동정하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젊은데 안 됐네. 힘들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피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볼까? 떠나버릴까 봐. 준우는 나라를 보았다. 그때 나라 씨를 만났습니다.
나라도 준우를 마주 보았다. 나라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나라 씨는 제 상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라 씨에게도 상처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 이야기를 하면 나라 씨가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계속 숨겼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을 때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속하고 싶었고 나라 씨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혼했습니다. 준우 씨,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혼자 관리하고 나라 씨에게 등을 돌리고 자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젯밤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준우 씨, 고개 들어보세요.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준우 씨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하려다가 다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고통을 견뎌냈잖아요.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우 씨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준우 씨의 용기, 준우 씨의 따뜻함, 준우 씨의 배려. 그게 진짜 준우 씨예요. 그게 제가 사랑한 준우 씨예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숨기지 마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밤에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준우 씨, 우리는 부부잖아요. 함께해요. 준우는 일어서서 나라를 강하게 안았다. 나라도 준우를 마주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문에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다. 어젯밤 비는 완전히 그치고 세상은 밝고 맑게 개어 있었다. 침묵의 아침은 고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무너져 내렸다.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준우는 다시 커피를 내렸다. 식은 커피를 버리고 새로 내린 것이다. 나라는 준우가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른발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주의 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3년간 연습한 결과일 것이다. 준우가 새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나라 씨, 네. 그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이야기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회한이 묻어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오카에 매며 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느낌, 땀을 흘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나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주말에는 자주 등산도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남산이나 근교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준우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 뛰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읽기 전까지는. 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도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았다. 그날을 떠올리는 듯했다. 오전에는 환자분들의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그날 오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회복 중이셨죠. 보행 훈련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셨는데 그날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도운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준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였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센터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웃고 정말 평범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준우의 손이 커피잔을 강하게 쥐었다. 오후에도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센터를 나섰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센터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저는 매일 그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센터에서 나오시는 길이었죠.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준우는 한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보호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든 겁니다. 신호도 안 보고. 치매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신 거죠. 아, 세상에,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승용차였습니다. 빠르게, 정말 빠르게. 준우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도로 밖으로.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제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준우 씨, 쾅!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아갔습니다. 몇 미터를 날아갔을까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준우는 눈을 감았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왼쪽 다리가 불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비명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저는 다리를 봤습니다. 제 왼쪽 다리를. 준우의 말이 끊겼다.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그리고 뼈가 보였습니다.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준우 씨, 힘들면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아니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라 씨에게 전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준우는 눈물을 닦았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반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지만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주 힘들었겠네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자 의사들이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제 옷을 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준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눈을 떴을 때는 수술이 끝난 후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주었나요? 네, 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저는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들추려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그때는 알았나요? 아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붕대가 감겨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음 말을 하기가 힘든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의자에 앉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았다. 환자분,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다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혈관과 신경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감염 위험도 높았고요.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했다니, 제 다리가 없다니. 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불을 들췄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들췄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에서 끝나 있는 것을 흰 붕대로 꽉 감겨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준우를 안았다.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도 울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환상통에 시달렸습니다. 없는 다리가 아픈 거예요. 발가락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고, 다리를 긁고 싶은데 긁을 다리가 없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주 힘드셨겠네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려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했거든요. 3개월 동안 휠체어 신세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준우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해 주시고 목욕도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그런 내색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멋진 어머니시네요. 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나라를 보았다. 3개월 후 의족을 착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하고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걷고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걷고 있잖아요. 1년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매일 연습했습니다. 재활병원에 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보행훈련을 받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준우는 나라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후에 허리 굽혀 울고 계셨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다가 이렇게 되다니 하고 할아버지는 무사하셨던 거죠? 네, 다행히 무사하셨습니다. 제가 밀친 덕분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계신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는 의미가 있었구나.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준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받아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1년 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치료사로요. 대단해요, 준우 씨. 아니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의 시간, 잃어버린 시간. 하지만 준우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나라와 함께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라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그러게요. 준우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다. 나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준우 씨, 혹시 비 오는 날은 힘든가요?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사고가 났던 날이요? 그날도 비가 왔나요? 아니요. 그날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그날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아서.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오후 3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 창문을 토독토독 때리는 작은 빗방울. 준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번이나 창밖을 보고 책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다. 나라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준우가 좀 더 진정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준우 씨, 차 한잔 할까요? 네, 고마워요. 나라가 차를 들고 거실로 나서려는 그때였다. 쿵! 큰 소리가 났다. 거실에서였다. 준우 씨! 나라는 서둘러 거실로 달려갔다. 차가 든 컵은 부엌 싱크대에 황급히 놓았다. 준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파 옆 거실 바닥에 나라는 황급히 준우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준우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디 다쳤어요? 어디가 아파요? 다리가, 왼쪽 다리가. 나라는 준우의 왼쪽 다리를 보았다. 바지 위로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준우가 아랫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의족이 삐끗했습니다. 아니, 좀 일어서려다가 균형을 잃어서. 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준우 씨,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준우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또다시 균형을 잃었다. 나라는 재빨리 준우를 부축했다. 준우 씨, 부탁해요. 제가 도와주게 해주세요. 준우는 나라를 보았다. 그 눈에는 좌절감이 떠올라 있었다. 나라 씨, 미안합니다. 왜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걸요.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일어서요. 나라는 준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다. 준우가 오른발에 힘을 주고 나라가 준우를 지탱했다. 소파까지 갈 수 있겠어요? 네, 천천히, 한 발짝씩, 천천히 움직였다. 준우는 나라에게 기대어 소파까지 다다랐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후, 준우는 깊이 숨을 쉬었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물 가져올게요. 나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왔다. 준우는 물을 받아 마셨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겁니다. 나라는 준우 옆에 앉았다. 의족 확인 안 해도 돼요?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도와줄까요? 준우는 나라를 보았다.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라 씨, 괜찮겠습니까? 왜 괜찮지 않아요? 저는 준우 씨의 아내인데요.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우는 천천히 바지를 걷어 올렸다. 무릎 위까지.
흰 붕대가 보였고 그 아래 의족이 보였다. 나라는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의족을 보았다. 살색 플라스틱으로 된 다리, 금속 관절, 그리고 무릎 아래 부분에 감긴 붕대. 여기가 조금 삐끗했습니다. 준우가 무릎 바로 아래 부분을 가리켰다. 원래는 이렇게 딱 맞아야 하는데 넘어질 때 틀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풀어야 합니다. 의족을 풀고 다시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까지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준우는 천천히 설명했다. 붕대를 어떻게 푸는지, 의족을 어떻게 빼는지. 나라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붕대가 모두 풀리자 그 아래 모습이 드러났다. 무릎 아래가 없는 준우의 다리였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지만 피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여기가 좀 틀어진 것 같네요. 준우가 말했다. 아파요? 조금. 괜찮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나라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보았다. 정말 약간 틀어져 있는 듯했다. 소독 안 해도 돼요? 네, 방에 소독약이 있습니다.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나라는 준우의 방으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소독약과 붕대, 연고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렇게 많은 걸 매일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매일 밤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부가 상해버리거든요. 나라는 소독약을 솜에 묻혀 조심스럽게 틀어진 부분에 발랐다. 아프면 말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소독을 마치고 연고를 바른 후 다시 새 붕대를 감았다. 준우가 가르쳐주는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의족을 다시 끼워야겠네요.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준우는 의족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다. 이걸 이렇게 끼우고 준우는 천천히 의족을 착용했다. 나라는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에 따라 도왔다. 10분 정도 걸렸다. 제대로 착용하는 데에 다 됐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몇 걸음 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나라씨.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도와줄게요. 준우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함께해요. 준우는 나라를 강하게 안았다.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준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라가 옆에 있었다. 준우씨, 네, 비가 와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준우는 나라의 품 안에서 울었다. 여러 번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나라씨.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준우씨를 도울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함께니까. 몇 주가 지나 두 사람의 일상은 변해 있었다. 아침이 되면 나라가 먼저 일어났다. 준우보다 10분 정도 먼저. 그리고 조용히 준우를 깨웠다. 준우씨, 일어나세요. 벌써 시간 됐어요? 네, 천천히 일어나세요. 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라가 미소 지으며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같이 준비해요. 네, 두 사람은 함께 침실에서 준우의 아침 루틴을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준우는 침대에 앉아 잠옷바지를 걷어 올렸다. 나라는 옆에 앉아 붕대와 의족을 준비했다. 간밤에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나라는 조심스럽게 준우의 왼쪽 다리를 살펴보았다. 피부 상태를 확인했다. 붉어진 곳은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괜찮은 것 같네요. 어제 바른 연고가 듣는 것 같아요. 나라씨 덕분입니다. 나라는 깨끗한 붕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준우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너무 세게 감거나 너무 느슨하게 감거나.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익숙해졌다. 이제는 준우만큼 능숙하게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완벽합니다. 붕대를 모두 감고 나자 의족을 착용했다. 준우가 의족을 들어 올리고 나라가 지탱하며 천천히 끼워 넣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의족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준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몇 걸음 걸어보았다. 균형을 확인하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점검했다. 좋아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나라가 준비한 밥과 국, 반찬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요즘 요리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주 솜씨가 늘었네요. 준우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이전처럼 서둘러 나가는 일은 없었다. 나라와 함께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센터에서는 뭘 할 거예요? 오전에는 박할아버지 재활입니다. 오후에는 새로 오신 환자분 상담이 있고요. 박할아버지, 준우 씨를 다치게 한 그분인가요? 아니요, 제가 구해드린 분입니다. 준우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 걸을 수 있게 되셨답니다. 잘 됐네요. 네, 할아버지를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일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거든요.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준우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준우는 출근 준비를 했다. 나라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나라 씨도 좋은 하루 보내요. 준우가 나가고 나라는 집안일을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이전에는 준우의 긴 양말을 볼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저 남편의 옷가지 중 하나일 뿐이었다. 빨래를 널면서 나라는 생각했다. 몇 주 전 그날 밤의 일, 이불을 들쳤던 그 순간을. 그때는 충격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의 의족은 그저 준우의 일부일 뿐이었다.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 나라는 친구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라야. 잘 지내? 응, 요즘 아주 잘 지내. 엄청 잘 지내. 나라의 목소리는 밝았다. 혜진이는 그것을 눈치챘다.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네. 무슨 일 있었어? 나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혜진아, 나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어. 무슨 비밀? 남편이 한쪽 다리를 잃었었어. 3년 전의 사고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다리를? 응, 의족을 하고 있었어.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태도였던 거네. 응, 나한테 들킬까봐 두려웠대. 너 괜찮아? 충격받았겠는데? 처음에는 충격받았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응,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 좋다고? 응, 남편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비밀이 없어. 그게 정말 기뻐. 혜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하지만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해지더라고. 혼자 그렇게 숨기고 살아왔다는 게.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해는 돼. 말하기 힘들었을 거야. 나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 상처 이야기하는 거 힘들었잖아. 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진심으로 괜찮아.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제 서로 숨길 게 없으니까 다행이다.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 응, 행복해. 혜진아, 고마워. 지금까지 걱정해줘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언제든 힘들 때 연락해. 응, 너도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다. 밤이 되어 준우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20m를 혼자 걸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나라가 만든 불고기와 밥이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 정리를 했다. 준우가 설거지를 하고 나라가 물기를 닦았다. 준우 씨,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준우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나라를 보았다. 뭔데요? 준우 씨와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준우의 눈이 젖었다. 저도입니다. 나라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준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해졌어요. 미안해요, 숨겨서.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난 일이에요. 나라는 준우를 안았다. 이제부터는 앞만 봐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네, 고마워요, 나라 씨.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침실로 갔다. 준우는 침대에 앉아 의족을 풀기 시작했다. 나라도 옆에 앉아 도왔다. 붕대를 풀고 의족을 벗기고 다리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다시 깨끗한 붕대를 감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우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 나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라의 손을 잡았다. 나라 씨, 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물론이죠. 100번 말해도 부족해요. 저는 준우 씨를 사랑합니다. 준우는 미소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몇 주 후 같은 침실에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비밀도 침묵도 거리도 없었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지나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다. 나라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정말 날씨 좋네요. 벚꽃도 피었다고 해요. 그래요? 보러 갈까요? 준우가 웃으며 물었다. 정말요? 산책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나라 씨와 함께 걸어보고 싶어요. 나라는 환하게 웃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오후 2시쯤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는 벚꽃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흰 꽃잎들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렸다. 와, 정말 예쁘다. 나라는 감탄했다. 그러게요. 올해 벚꽃은 유난히 예쁜 것 같습니다. 준우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준우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안정적이었다. 몇 달간의 연습으로 상당히 좋아진 것이다. 나라는 준우의 팔을 잡았다. 팔 빌려주세요. 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 단위로, 연인끼리, 친구들끼리 모두 봄을 즐기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준우를 보았다. 준우의 걸음걸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나라는 그런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준우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준우도 미소 지었다. 이전 같으면 불편했을 테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저기 벤치 있네요. 잠시 앉을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예쁜 곳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준우가 말했다. 다음에 또 자주 올까요? 네, 그렇게 해요. 날씨 좋은 날은 언제나 와요. 나라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준우 씨.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준우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저도입니다. 나라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준우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준우가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나라 씨, 이거 뭔데요? 편지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나라는 편지를 받았다. 흰 봉투였다. 지금 읽어봐도 돼요? 네, 읽어보세요. 나라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준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라 씨,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라 씨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라 씨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카페였죠. 나라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났는데 낯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나라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는 오랜만에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나라 씨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저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나라 씨가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결혼할 때도 숨겼습니다. 정말 비겁했습니다. 나라 씨를 속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밤 나라 씨가 이불을 들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라 씨는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상처도, 약한 부분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나라 씨는 저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다리 돌봐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함께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었습니다. 힘들 때는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나라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리를 잃고 나서 3년 동안 저는 살아 있었지만 정말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람을 피하고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라 씨를 만나고 나라 씨가 옆에 있어준 나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저의 모습도. 왜냐하면 나라 씨가 있으니까요. 나라 씨는 저에게 말했죠. 저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나라 씨, 고마워요. 저의 옆에 있어줘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함께 걸어줘서. 앞으로도 평생 함께 걷고 싶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나라 씨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준우 드림. 나라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다. 준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라는 준우를 강하게 안았다. 제가 더 고마워요. 준우 씨를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잠시 후 나라가 말했다. 준우 씨, 걸을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공원길을 천천히. 준우의 걸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비틀거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라가 팔을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다. 팔짱을 끼고 걷는 부부를. 남편이 약간 절뚝이며 걷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준우 씨,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있네요. 사 먹을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다. 딸기 아이스크림이었다. 맛있네요. 그러게요. 나라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 씨, 요즘 재활센터 일은 어때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오신 환자분이 있는데 의족을 처음 착용하는 분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준우 씨가 도와주면 아주 든든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주 공감해 주더라고요. 준우는 미소 지었다.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신기합니다. 이전에는 숨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누고 있습니다. 멋져요, 준우 씨.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후 4시쯤이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준우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저도입니다. 나라 씨의 손을 잡고 걸으니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입구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준우 씨, 피곤하지 않아요? 조금,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분 좋은 피로입니다. 집에 가서 쉬어요. 네. 집으로 가는 도중 준우가 말했다. 나라 씨, 네. 이제 우리는 둘 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준우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우리 둘 다 완전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걸음에 맞춰 흘러갔다.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함께 날아갔다. 사람의 상처는 숨기면 병이 되고 보여주면 꽃이 됩니다. 준우는 3년 동안 상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독이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나라에게 보여주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동안 그 상처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때로는 우리 모두 상처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그 상처마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